자, 이제 9차시 퍼셉트론과 신경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의 그 정수인 신경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안에서 특히 그걸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그 컴퓨터가 학습을 하도록 하는 알고리즘들을 다 모두 모아서 머신러닝 기술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실은 그 머신러닝 기술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풀어야 되는 문제에 따라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측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선형회귀 방법을 쓴다고 얘기했고요. 분집 문제를 풀 때는 K-means 알고리즘을 쓴다 그랬고요. 분류 문제를 풀 때는 결정 트리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고요. 그 decision tree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보상 문제를 풀 때는 Q-러닝이라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사실 뭐 몇 가지 그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건 정형 데이터인 경우에 쓰는 방법들만 주로 소개해 드렸어요. 지금 정형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테이블로 잘 표 형태로 정리된 거. 그런 거를 정형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상에는 정형보다는 비정형 데이터가 너무 많다 그랬죠. 소리, 뭐 사람의 말, 그리고 뭐 문장, 그리고 영상 또는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비정형 데이터예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 종류보다는 어쨌든 신경망이라는 기술이 나옴으로써 이 동일한 문제를 다 똑같이 더 잘 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측 문제도 신경망으로 할 수 있고요. 분류 문제도 할 수 있고요. 분집 문제도 할 수 있고요. 보상 문제도 할 수 있고요. 다 몽땅 다. 근데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분야는 기존에 하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더 잘 되고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됐는데 사용하는 그 수학적인 또는 알고리즘적인 툴은 다 똑같은 걸 써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인공신경망만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딥러닝을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에 말하자면 활용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역사를 살짝 알고 넘어가면 참 좋긴 좋아요. 어느 정도 감을 잡는 데 좋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 지금 이 역사는요, 인공지능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의 역사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게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그리고 거의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의 발전 과정을 배우면 그게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돼요. 한 1940년, 50년, 60년 전에, 그러니까 80년 전이네요. 7, 80년 전에 제일 처음 말하자면은 인공신경망의 아이디어가 그때 처음 소개됐어요. 여기 몇 가지 이름이 써 있는데 이거 비기닝, 태동기라 그래서 보통 그 펄셉트론이라는 것이 소개됐어요. 사실은요. 뭐 스레이시 홀디드 로직 유닛이라든지 뭐 아달린이라든지 등등 원래 기초가 되는 그런 다른 기술도 있지만 보통 아직 요즘에는 그냥 그때는 만들어진 게 펄셉트론이다. 펄시브 뉴런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인식을 할 수 있는 신경 이런 그 세포를 우리가 모델링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툭툭 줄이고 있죠. 이건 뭐냐면 First Neural Winter라 그래서 이 신경망 기술을 처음 우리가 그 소개됐을 때, 아,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 하더니, 아, 그건 불가능해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XOR 문제를 못 푸는 바람에 윈터, 그러니까 소위 그 뭐 보통 다른 나라 뭐 우리식대로 하면 암흑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 인공신경망계의 첫 번째 겨울이 찾아왔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그 복잡한 인공신경망도 풀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한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그까지는 또 이제 인기가 좀 많았어요. 아,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뭘 해보자 했는데 사람들이 좀 복잡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는. 인공신경망을 써보는 거는 가능한데 간단한 경우는 되던데 복잡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사실 안 되는 거였나 봐 포기했어요. 그래서 한 2000년대 전후에서 그 두 번째 뉴럴 윈터, 두 번째 그 인공신경망의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그 대신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때 그 다시 그 기계학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새로운 알고리즘도 만들어진 게 있어요. SVM이라고.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쭉 빠져 있다가 2010년 초반, 그러니까 전후에서 2000년대 후반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그 방법들이 찾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 복잡한 것도 할 수 있대라면서 이제 부흥을 맞았어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시대인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기술 개발도 있지만 그 소위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실행할 수 있는 돌리서 학습시킬 수 있는 기계 즉 GPU 말하자면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시대가 말하자면은 이 딥러닝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2010년 전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런 그 상황이라고 되고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기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그 성능을 보이는 기술들은 이 요즘에 만들어진 이 딥러닝 기술에 말하자면은 그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뭐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뭐 자세하게 다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은 한번 몇 가지를 좀 뭐죠? 우리 한번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뭐 얼굴 구분하는 거 당연합니다. 아마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올렸을 때 자동적으로 그 사진 안에서 그 인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건강 상태, 요즘에 헬스케어 쪽으로 또는 그 메디칼 그 임상에서 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다양한 지금 채팅 서비스가 돼서 말하자면은 그 AI 비서가 말하자면은 또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동일한 기술을 쓴다는 거죠. 신경망이라는. 그래서 신경망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잘 됐는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기계학습은 굉장히 오래된 말하자면은 그 기술 분야라고 얘기했죠. 근데 한계가 좀 있었어요. 이미지나 음성이나 영상 같은 거를 가지고 인식 문제를 하거나 하면은 정확도가 거의 높지도 않고 잘 안 됐어요. 근데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소위 딥러닝이 그건데 그게 나오니까 이미지, 음성, 영상 이런 말하자면 비정형 데이터들이죠. 여기도 잘 동작하는 걸 말하자면 발견을 한 거죠. 인공신경망이 뭐냐? 보통 영어로는 ANN, 그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우리가 그 인공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Artificial은 인공적인 거고요. 그리고 Neural Network에서 Neural은 요 신경계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뭘 하는 거냐면요. 인간이 뇌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인위적으로 구성한 구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정의를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인간의 뇌는 그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수천억 개가 있대요. 수천억 개가. 그 뇌의 신경세포들이. 근데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그 여기 뉴클리어스 그러니까 세포 핵이죠. 세포는 핵이 있는데 그 핵을 갖고 있는 그 덩어리를 세포체, 셀바디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신경세포는 신기한 게 이 신경세포는 그 주변에 삐쭉 가지처럼 뭐가 막 나와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유독 길게 가지가 하나 뻗어 있대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가만히 봤더니 이 신경세포는요, 이 그 세포체 주변에 있는 짧게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것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신경세포에 연결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신경세포가 주는 어떤 전기 화학적인 신호겠죠.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서 그 신호가 여기 세포체에 모여지고 그 신호가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여기 길게 뻗어 있는 요 엑손이라고 붙는 건데 이 친구를 통해 이쪽으로 신호를 쭉 내보낸대요. 그런데 그 신호는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동작을 한대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컴퓨터에서 그런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 아래쪽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죠. 이 동그라미가 계산하는 식이 여기 모여 있고요. 얘가 세포인 거죠. 얘는 입력을 받아들여요. 하나, 둘, 뭐 몇 개인지 간에. 근데 그 입력 받아들인 걸 가지고 다 더해서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얘는 그냥 바깥으로 쭉 하고 무슨 신호를 내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세포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학습을 하면 되겠네라고 한번 생각한 거예요. 자, 너무 간단해서 뭐 저게 뭐가 될까 싶은데 사실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거를 또 수학적으로 이거는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고 실제로는 수식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웃풋, 출력값은 함수, function of 입력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n개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와서 어떤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한 후에 그 결과가 그냥 이렇게 출력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그게 다예요.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하나, 신경세포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보통 그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perceptron이라고 불러요. perceptron. perceptron은 이제 그 합성어인데 perceive 무슨 인식하다 그런 영어 단어고요. 트론에서의 그 RO에는 뉴런의 약자, 뉴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인식하는 신경, 그래서 세포, 뉴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수의 신호를 입력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하나의 신호를 출력하는 게 다예요. 퍼셉트론이. 지금 왼쪽에 그림이 더 단순화돼서 하나 지금 표현되어 있죠. 얘가 뉴런인 거예요. 요 오렌지색이 말하자면 퍼셉트론이라는 건데 얘는 그냥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그냥 입력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떠한 값을 그 말하자면 입력받은 값들의 그 크기가 다 합했을 때 너무 크면 그러면 일정한 크기로 여기다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해?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다시 또 배워볼 건데 이런 거를 여러 개 붙여놓은 거는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불러요. 즉, 그 입력된 그러한 그 신호들을 한 그 뉴런이 말하자면 결과를 그 출력을 하는데 한 뉴런이 아니라 여러 개의 뉴런, 여기 보라색이 그러니까 세 개의 뉴런인 거죠. 거기에 결과들을 모아서 또 다른 뉴런에 집어넣는 거. 왜냐면은 머릿속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은 계속 연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 이상 연결한 거는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퍼셉트론 하나, 신경세포 하나가 뭘 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별거 안 해요. 우리가 저거 우리가 모르는 아주 정말 어려운 뭔가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1이라는 입력과 X2라는 입력 딱 두 개만 있어요. 그게 연결이 되어서 Y라는 그 세포로 쏙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X1과 X2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연결된 선에 어떤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죠? 이 숫자의 역할이 큰데 얘는 사실은 모든 세포마다 연결된 강도가 다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될 때는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요만한 크기로 곱해져서 변형돼서 전달돼요.
얘도 요만한 크기가 곱해져서 숫자죠. 그러니까 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겠죠. 어쨌든 요 숫자만큼 곱해져서 전달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돼요. 보통 이거를 가중치라고 불러요. 우리는 가중치. 왜냐하면 입력의 일정한 크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Y는 출력이고 X는 입력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Y로 들어가는 입력들의 개수가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늘어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값이 무지하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포는 그러한 그 크기를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제 세포는 그것이 이 들어오는 신호가 얼마나 크기가 이상이 되면은 그냥 1, 얼마나 크기보다 작으면 그냥 0,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완전히 바꿔버려요, 세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들어가서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런 거죠. 그걸 위해서 사실은 함수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건 그 비선형 함수 중에 하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근데 이건 뭐 수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모양의 그 동작을 해요.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에 들어오는 값이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그냥 0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시그모이드 안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보니까 W1 곱하기 X1,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 그러니까 각각의 입력에 이 가중치가 곱해져서 들어온 거를 다 그냥 더하기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숫자가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 그냥 그렇게 내보내는. 그게 세포가 당연히 그렇게 동작할 것 같죠? 그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은 1, 작으면 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연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여기 2차원 그 분산 플롯, 스캐터 플롯이 하나 그려 있는데 빨강색이라는 점과 파란색 점들이 있죠. 근데 위치가 다 다르죠. 2차원 평면상에 x1과 x2라는 축으로 표현했을 때 이 점들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각각 x1의 크기가 얼마고 x2의 크기가 얼마예요? 라고 표시한 거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 점들은 여기 요 검은색 직선 왼쪽 아래에 있고요. 파란색 그 점들은 요 검은색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위치 x1과 x2의 값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파란색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1이 나오도록 해. 빨간색 데이터를 넣으면은 0이 나오도록 해.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얘는 뭘 학습시키는 거냐면 W1과 W2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빨강색이 들어가면은 0이 나오고 파란색이 들어가면 1이 나오도록 W1과 W2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인공신경망 학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요. 그리고 되고 나면 어떤 어떤 그 상황이 생기냐면 이 W1과 W2를 봤더니 알고 보니까 빨강색과 파란색을 가로지르는 부분 짓는 요 직선 방정식인 거예요. 바로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X2는 0인 이 직선이 바로 요 직선인 거예요. 그 숫자를 찾아내요. 인공신경망이. 공부를 시키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2차원 데이터 X1, 그러니까 제가 빨강색하고 파란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X1, X2라는 두 개의 숫자가 분포가 다 다른 거죠. 빨강색은 이쪽에 주로 나타나고 파란색은 X1, X2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파란색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1이 나오도록 빨간색 데이터가 들어가면 무조건 0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켰더니 W1과 W2가 구해졌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두 영역을 나누는 직선 방정식이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세포 하나만 가지고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험을 진짜 그렇게 되나?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텐서플로우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뉴런을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학습을 한번 시켜보는 그런 사이트예요. 인터랙티브해서 재밌는데 한번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링크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링크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건 뭐냐면요. 그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실험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입력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왼쪽에 X1, X2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 네모칸. 얘가 입력이에요. 입력.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말하는 숫자 X1, 두 번째 숫자 X2가 여기에로 들어가고요. 그 결과가 오른쪽에 나타나요. 오른쪽에. 그런데 무슨 숫자 하나라면서 무슨 영역이야. 근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사실은 영역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변하는 숫자, 수직으로 변하는 숫자를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그 영역이 이렇게 네모칸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신경망 하나인 거예요. 신경 하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겹쳐서 설명이 돼서 그런 거지 여기 오른쪽에 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예요. 파란색 점은 파란색 데이터, 오렌지색은 오렌지색 데이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선이 얇지만 어떻게 선이 거의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연결선인 거예요. 연결선. 웨이트. 근데 웨이트라고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보이죠? 처음에는 지금 숫자 아무거나 넣는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마이너스 0.34 넣어놨고 여기는 마이너스 0.2 넣어놨네요. 어쨌든 이 W1과 W2를 X1과 X2에 곱해서 말하자면 계산을 하면 이 그 영역 말하자면은 그 X1이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그리고 X2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변하는데 이 영역에 여기 결정 경계가 이거인 거죠. 여기서는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 이 뒷 배경색이 이 네트워크가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아무것도 훈련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그러니까 오렌지색 영역이고 오히려 이 그 뭐죠? 오렌지색 값들이 파란색 영역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아무거나 막 한 거예요. 근데 얘를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여기 보면은 요 파란색 점들하고 요 오렌지색 점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파란색 점은 1이야. 오렌지색 점은 여기서는 사실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써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1 마이너스 1을 쓰나 1, 0을 쓰나 그 똑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훈련을 해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선이 변하죠? 훈련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선에 웨이팅 값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찾아냈어요, 거의.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더 안 해봐도 되죠? 이미 뭐 답이 정해졌잖아요. 직선 이렇게 그으면 이 위가 파란색이고 요 아래가 오렌지색인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쉽게 찾죠? 그리고 그때 W1이 1.2고 W2는 1.2 똑같이 주면 된다. 뭐 당연하겠죠. 이 직선 방정식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찾은 거예요. 좀 시시하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노이즈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 데이터거든요. 이 점들이. 노이즈를 이렇게 끼우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약간 노이즈를 넣으면은 직선으로 나눠질까 싶은데 어쨌든 약간 경계는 있지만 조금 말하자면 서로 이렇게 침범하고 있잖아요. 값들이. 그러면 얘가 이걸 어떻게 찾지? 한번 해볼까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플레이 버튼 누르면 얘가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는데 학습한 걸 보니까 이 정도가 제일 좋은 학습이야라고 딱 결정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물론 이 오른쪽 위에 속해 있는 요 오렌지 점들도 있고 왼쪽 아래 속해 있는 파란색 점도 있지만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그 영역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얘는 최선의 방법을 쓴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그리고 또 설명을 제가 모든 이 파라메터 설명은 다 하기는 힘들어서 그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에포크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 에포크. 이게 그 반복하는 횟수인데 학습할 때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바꿔보거든요. 반복한 게 벌써 2481번이나 반복했네요. 요 숫자를 바꿔본 거예요.
근데 이걸 껐다가 다시 리프레시 한 다음에 화살표로 다시 한번 해보면 근데 너무 학습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돼요. 그냥 거의 뭐 즉석에서 되죠. 즉각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 경계를 찾는 이러한 역할을 뉴런 하나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뉴런 하나. 너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왼쪽에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그거를 또 바꿔보는 걸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저렇게 간단한 문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문제를 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는 한 네 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험을 하도록 해줘요. 이 분포 형태가 이렇게 된 거. 1, 분포 형태 2, 분포 3, 분포 3. 분포 3을 한번 해본 거죠. 사실 이렇게 왼쪽 아래에 한 그룹이 있고 분류 문제죠. 분류 문제. 그러니까 이 분류 문제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뭐죠? 그러니까 강아지 종자마다 뭐 키하고 몸무게 분포라든지 그러면은 뭐 종자마다 다르겠죠. 분포하는 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아까 봤던 뭐 감하고 토마토의 무게하고 크기에 말하자면 그림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는 뭐 쉽지만 이런 거 분포 형태 2라는 거는 여기도 같은 그룹이고 이렇게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이런 게 되려면 직선으로 이거 못 나눌 것 같죠. 누가 봐도요. 분포 형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데이터가 가운데 있는 게 한 그룹이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다른 그룹. 또는 제일 힘든 건 이런 걸 것 같죠? 이거는 뭐 스위스 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이 겹쳐져 있는 것. 이런 것까지도 말하자면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단층 퍼셉트론으로 실험 한번 해본 거예요. 결국에는 뉴런 하나만 갖고 한 거예요. 단층 퍼셉트론, 뉴런 하나만. 그래서 입력만 있고 출력만 있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80년 전에 말하자면 뉴런 처음 이제 공부를 할 때 알아낸 방법인 거고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 두 개의 덩어리로 있는 건 잘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더 이거를 확장해서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보통 이런 거는 비선형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비선형적인 분포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그룹을 나눌 수 있는 이 결정해주는 경계선을 직선으로 만들기가 불가능한 경우죠. 그럴 때를 직선이 안 되니까 그걸 리니어라고 그러고 직선은 비선형은 non-linear. 말 그대로 선으로 못 자른다 이거예요. 비선형은요. 선으로 잘라낼 수가 없다예요. 이런 것도 다 선으로 못 자르죠. 그런 거를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딱 하나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이 왼쪽 위, 오른쪽 아래에 있고 빨강색이 이렇게 있을 때 뉴런 하나로 하면 당연히 결정 경계 두 개의 영역을 우리 2차원 공간상에서 이 영역을 직선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알아냈어요, 아까. 근데 이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답일까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나눠도 답일까요? 아니죠. 결국에는 이 직선 그럼 두 개를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직선 두 개. 직선 하나. 직선 두 개는 그럼 어떻게 결정 경계는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직선 두 개로 나눠질까? 그게 다층 펄셉트론 개념인 겁니다.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말하자면은 풀 수 있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게 뉴런의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의 첫 번째 겨울이 바로 그때 찾아온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입력에 두 개의 빨강색 이렇게 값이 들어가죠. 입력이에요. 얘가 입력입니다. 들어가서 뉴런 하나 계산이 되죠. 파란색. 근데 하나만 계산하지 말고 또 하나 계산하자. 뉴런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뉴런의 결과랑 두 번째 뉴런의 결과를 또 다른 뉴런의 입력으로 사용하자.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입력층이라고 그러고 얘가 마지막은 출력층이고 그 사이를
은닉층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거기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은닉층을 하나를 넣어보자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죠? 입력 뉴런 하나로는 직선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런 직선을 찾아내고 또 다른 뉴런에서는 또 아래쪽 뉴런을 그러니까 직선을 찾아내게 하고 얘 두 개를 합해 준 거잖아요. 지금 더하기 하고 진짜 덧셈이에요. 하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막 뭐죠? 둘을 자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될까?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되면은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예요. 링크를 한번 찾아가 들어볼게요. 지금 데이터를 바꿨어요. 뭐가 바뀌었냐? 지금 아까 거랑 똑같은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입력은 똑같아요. 출력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까는 요거였어요. 요거. 그러니까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근데 요번에는 요걸 쓰는 거예요. 요 데이터. 이거 클릭하면은 데이터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아래쪽이 있고 여기 파란색이 오른쪽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한 방법대로 뉴런 하나만 써가지고 입력이고 출력이라고 이렇게 했죠. 이걸로 학습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거는 이게 체크가 안 돼서 그래요. 디스크리타이즈 아웃풋을 체크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딱 나눠주고 요거는 실제로 거기에 요걸 끄면은 이렇게 중간에 0, 마이너스 1에서 1로 스무드하게 변하는 모양이지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잘라져요. 자, 이건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잘랐으니까 직선 하나로 뿐이 못 자르니까 여기 위에 파란색이 여기 뭐죠? 여기 뭐죠? 오렌지 영역에 다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도 오렌지 색들이 파란색 영역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둘이 잘라진 게 아니에요. 절대 잘라진 게 아니죠.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다가 히든 레이어를 넣자. 여기 있죠. 히든 레이어. 하나를 넣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 플러스 1. 아까 한 것처럼 지금 보세요. 여기다가 그 뉴런 하나를 더 넣고 여기 뉴런 하나 더 넣고 그거를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해서 학습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돼요. 두 개의 직선이 만들어져서 얘는 요 사이는 오렌지색, 요 바깥은 파랑색 이렇게 영역이 나눠진 거예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똘똘하죠. 그죠? 이걸 잘하죠. 뭐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떨 때는 이런 엉뚱한 짓도 해요. 요청하고 나머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할 때마다, 시정할 때마다 답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시작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거의 대각선으로 잘 맞췄네요. 그죠? 두 線을.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1이 나오고 빨강색 데이터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요 웨이팅 값을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 뭐죠? 연결선의 가중치 값. 이게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요. 훈련할 때마다 조금씩.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안정적으로 다 수렴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고요. 처음에는 좀 바뀌고 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한 것도 되고 둘 다 똑같은 답이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뉴런을 좀 더 많이 쓰면 굉장히 부드러운 모양의 결정 경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볼까요? 여기다가 히든 레이어에 뉴런을 여기 디폴트로 그냥 두 개만 썼는데 더 넣어볼까요? 네 개 넣어볼게요. 네 개. 네 개. 히든 레이어. 그리고 훈련시켜 볼까요? 따라. 희한하죠? 그러니까 얘가 직선 두 개가 아니라 완만한 곡선으로 만드는데 명확하게 이걸 잘 나누죠. 파란색 영역하고 빨간색 영역을 정확하게. 그때 사용해야 될 가중치 값을 다 계산하고 있죠. 이게 말하자면은 이런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겨울을 슬쩍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더 복잡한 문제.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라든지. 그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 답을 아예 줬는데, 그, 아까 한 거에서 사실은 여기다가 사실은 우리가 제가 여기 4개까지 넣은 다음에 여기 히든 레이어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뉴런의 결과값을 또 다른 뉴런에 넣고 그 뉴런의 결과값을 또 다른 뉴런의 아웃풋으로 그러니까 입력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플레이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풀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도. 동그랗게 분포한 것도 위아래로 풀 수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도. 근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 보니까 이 가중치 값이 굉장히 다양한 아주 독특한 값을 가져야지만 이걸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껐다가 다시 해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잘 풀어요. 사실은 이런 형태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 결정 경계 모양이 이게 그 직선 몇 개 안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요거는 결정 경계 모양의 그 소위 그 형태에 따라서 이 뉴런이 달라지는 건데 개수가. 자, 그러면은 진짜 복잡한 문제는 어떨까? 한번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문제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는 그 아예 선택은 안 돼 있고 우리가 찾아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한번 여기 데이터를 그걸로 바꿔봅시다. 이걸로 데이터를 바꿨어요. 이런 거. 그런데 이 친구를 그 기존에 우리가 했던 조금 전에 그 원형 그걸 풀었던 거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잘 풀 수 있을까요? 풀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거 쉽지 않을걸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얘가. 왜냐하면 여기서 주어진 그 자유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직선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그거의 조합이니까 4, 2, 8, 8가지 조합인가요? 그냥 그런 걸로 직선 8가지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풀려면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복잡한 네트워크가 별게 아니라 히든 레이어를 늘려주고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 안에 노드 개수도 늘려줘야 돼요, 사실은. 더. 그러면 더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딥러닝인 거예요. 딥러닝. 그런데 딥러닝을 하면은 문제가 결국은 풀리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계산할 게 얘가 많아져요. 지금 얘를 구해야 될 계산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 말하자면 연결선의 가중치 값을. 그리고 이것도 풀리긴 풀리는데 한참 걸리는 거죠. 조금 그래도 풀려는 기색이 보이네요. 그죠? 여기를 이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여러분은 제 거랑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렴 속도나 그 값이 달라져요. 지금 에포크가 1000번 했는데, 지금 거의 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1200번 정도인데, 여기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 기다려 보면은 제가 정리를 좀 할 것 같긴 한데 절대 변하지 않고 말하자면 수렴됐는데 더 이상 안 되면은 그냥 다시 키면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때그때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그 뉴럴 네트워크는. 왜냐면 처음 시작점이 다르면은 그 솔루션을 다른 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랜덤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조금씩은. 근데 이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데 보통은 이걸 잘 안 보죠. 그렇지만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면 이걸 보면 돼요. 사실 위에 아웃풋 위에 토탈 로스랑 트레이닝 로스라 그래가지고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얘가
지금 그 검은색이 훈련 자료, 여기 있는 그 자료들이고, 여기 회색 약간 흐린 게 그 밸리데이션 자료라 그래서 훈련 자료가 아니라, 아니, 거꾸로네요. 거꾸로죠. 거꾸로. 죄송합니다. 트레이닝 로스가 여기 회색이네요. 회색이 맞으면 훈련 자료고, 요 진한 검은색이 테스트 자료인데, 이게 점점 작아져야 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굉장히 수렴하기 어렵다는 거고, 요거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게 있는데, 러닝 레이트가 너무 빨라요, 사실은. 약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0.001 정도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너무 빨랐어요, 사실은. 러닝 레이트가 빠르면, 그 말하자면은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지그재그, 그러니까 삐쭉삐쭉삐쭉 이상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찾더라도 솔루션이 이렇게 정확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시간은 더 걸려요. 안정적으로 하긴 하지만 얘가 러닝 레이트를 줄이고 나면 좀 천천히 구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러닝 레이트, 학습 속도예요. 데이터가 너무 노이즈 프리한 거라서 그런 것도 있네. 노이즈를 잠깐 살짝 넣어볼까요? 약간 조금은 이렇게 좀 퍼져 있게. 그래야지 되지. 그리고서 한번 훈련시켜 볼까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분류 문제인 겁니다.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왜냐면은 그 X1, X2라는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그게 파란색 그룹인지 또는 오렌지색 그룹인지 분류하는 거예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안 되네. 걔는 얘가 좀 늘려볼게요. 이것도. 노드 개수가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다리기 너무 지루할 정도로 느려지죠? 이게 딥러닝의 문제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요. 왜냐하면 계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딥러닝. 보통 그러면 뭘 딥러닝의 기준이 뭐냐? 사실은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히든 레이어가 한 서너 개 이상만 돼도 딥러닝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히든 레이어가 한두 개 정도만 그러면 빠르고요. 그 이상 되면은 굉장히 느려져요. 이거를 러닝 레이트를 너무 줄였는지 조금만 키워볼게요. 그리고 여기 예제에서 몇 개를 썼었죠? 그러니까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네 개를 썼는데 이렇게 잘 됐는데 오래 걸리네요. 좀 기다려 봅시다. 한번.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냥 놔두고 딴 거 하다가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됐는지 한번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마 될 거예요. 알아서.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다인가?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거를 0.01 정도는 해야겠네. 너무 밀렸나 보네. 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한두 번만 더 해보고 여러분이 그냥 각자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 녹화 중이라서 녹화만 끄고 여러분들 계속 실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